네, 당국대학교 이명천입니다. 특별히 오늘 코롱제약의 대표이사님과 또한 산양연맹의 회장님께서 축사와 환영사와 축사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심포지엄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체육과학연구원은 제가 한 16년 동안 거기 있었기 때문에 친정 식구들하고 같이 또 그 다음에 국가대표 감독 코치 선생님들과 함께 이 짧은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막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스포츠 뉴트리션의 현장 적용에 대해서 운동선수와 또 일반인들에 대한 제가 총론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진행사항은 조금 이따가 제가 끝난 다음에 또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스포츠 뉴트리션과 운동선수의 관계고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하키 경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종목에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엑서사이즈 뉴트리션 이것은 그 바디빌더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쪽을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그 펑셔널 푸드 기능성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가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짤막하게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동시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한 10초 동안 감상하시죠. 여기 주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오늘의 이 주제가 밸런스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시작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필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드리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아까도 스포츠 뉴트리션과 엑서사이즈 뉴트리션에 대해서 이게 정의가 뭐냐라고 했는데 스포츠 뉴트리션에 대해서는 이미 그 미국의 멜빈 윌리엄스 선생님 이런 분들이 스포츠 뉴트리션의 대가신데 이분이 이미 정의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뉴트리션은 이게 혼용돼서 쓰고 있는데 이제 제가 최초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학회 때마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했고 저의 짧은 경력 속에는 이제 한국운동영양학회 거기서 제가 한 2년 동안 회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나라 한국운동영양학회에서도 정의를 이렇게 정리하고 나가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 영양학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 퍼포먼스가 포커스고요. 운동 영양학은 헬스 프로모션이 포커스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이미 미국의 의무관 보고서에서는 피트니스라는 개념이 헬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전환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에 관련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패턴이 있을 뿐이고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형의 이 헬스라든가 피트니스에 어떻게 맞춤형으로 가느냐 이런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건강의 정의를 왜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건강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는 1999년에 요 한 단어가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Health is a complex state of physical, mental,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1948년이나 49년에 WHO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50년 후에 spiritual health, spiritual well-being 이런 게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well-be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 WHO에서만 얘기하더라도 이미 약 50년 전에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 체계의 계획을 본다면 이것은 이제 한국운동생리학회에서 최근에 출간된 건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여튼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피크 퍼포먼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레이닝의 체력의 관계를 이제 본다면 그 구성 요소에서 두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건강 관련 체력이고 하나는 결국 엘리트 쪽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을까? 그래서 여기에 두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 두 문장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체육과학연구원의 전문 체육연구실장을 오래 하면서 거기에 계신 박사님들과 많은 논의와 또 그 끝에 만들어낸 그 용어들이 이렇게 정의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리듬 앤 타이밍, 그러니까 리듬과 타이밍의 복합적인 그 요소 팩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라면 스피드 앤 파워, 이것이 키 팩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현장에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볼 것인가 라고 했는데, 이것은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상하이에 그 여자 하키의 선수들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직접 가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의 그 선수들도 훈련을 시키는 동안에도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원리를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쪽을 한 번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스포츠 퍼포먼스, 각 종목에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제 팩터들이 있게 되는데, 그 이제 신체적이라든가 최대 산소 섭취량, 또는 바디 컴포지션이나 또는 생화학이라든가 영양학적이라든가 체온 조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인이라든가 심리적인 요인이라든가 기타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이제 합쳐져야지 한 해의 스포츠 퍼포먼스에 대한 피크 퍼포먼스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 해석을 못한 것은 뭐냐면, 이 각 종목별로 봤을 때 피크 퍼포먼스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옵티멀 퍼포먼스가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은 이제 컨트로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목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더 논의가 많이 돼야 되겠죠. 크게 나누면 무산소성 훈련이 있고 유산소성 훈련이 있고 그렇게 되겠는데, 무산소성 훈련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서 인원질이든지 해당 과정이든지 산화 과정이든지 이러한 것은 이 강론에 보니까 서태범 박사님께서 또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무산소성 훈련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별로 에너지 기여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천인 종목이라든가 뭐 하키라든가 축구라든가, 그래서 이게 무산소, 유산소, 그 다음에 중간 과정에 있는 그런 모든 에너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에너지 시스템에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하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산소성 훈련을 했을 경우에 여기처럼 항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항목들은 여기에 제시된 자료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각종 그 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산소성 지구력 훈련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고 그 변인들마다가 변화가 있는데, 이런 팩터들도 이 자료뿐만 아니라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팩트는 뭐가 있냐? 오른쪽에 보시면 체지방 감소, 산소 섭취량 증가, 호흡 능력 증가, 또 효소 활동 증가, 미토콘드리아 모세혈관 증가, 뭐 젖산.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셨는데 거기도 보니까 박 이사님께서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코티졸이라든가 이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젖산에 관한 거, 또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들 팩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것의 컨센트레이션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랬을 때 이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이 경기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이 우리가
접근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의 이펙트를 보게 된다면 여기 상당히 많은 이펙트가 있는데 급성 효과도 있고요, 즉시 효과도 있고, 축적 효과도 있고, 지연 효과도 있고, 잔류 효과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데피니션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이러한 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료도 마찬가지로 그 한국 운동생리학회에서 출간한 2013년도 최신 자료에 상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접근을 해서 이것은 제 자료가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면 닥터 윌버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닥터 윌버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태능선수촌 또는 체육과학연구원 그러니까 USOTC, United States Olympic Training Center에 있는 운동생리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플로리다 주립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직전에 한국에 오셔갖고 특강을 하셨고 또는 또 그분들하고 체육과학연구원에서도 또 심포지엄을 했고 그 다음에 전국의 중요한 곳에 이제 다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를 들자면 그때의 그 들은 전략으로 본다면 이제 수영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은 베이징에서 훈련을 하지 않고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어 폴루션도 있고 그래서 이 공기 오염도가 심하기 때문에 선수를 거기다 넣으면 피크 퍼포먼스를 못 가져간다. 그렇다면 어떡하냐? 싱가포르에서 훈련을 하고 시합 되면 글로 가서 시합 끝나고 시합 끝나면 대개 이제 수영에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또 인터뷰하고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 다음에 경기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분을 다시 이 선수들을 다시 싱가포르로 이제 비행기 타고 왔다가 또 경기 일정에 맞춰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라이애슬론이나 이런 것은 제주도를 이제 예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 벌써 2007년도에는 벌써 이 청사진이 다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베이징이 여기에서도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정책적으로 잘 정리가 돼가지고 아주 좋은 시합 기간 동안에 좋은 환경이 돼서 모두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시합을 하게 됐죠. 그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자료 속에서 periodization 하는 이제 nutrition periodization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훈련의 하나의 패턴을 놓고서 대개 어떻게 접근하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레이닝 periodization이라고 한다면 주기와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양도 주기와 훈련이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준비기가 있고 시합기가 있고 또 휴식기가 있고 또 다른 준비기가 있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보면 크게 매크로 사이클이 있고 메소 사이클이 있고 마이크로 사이클이 있습니다. 매크로라고 이제 한다면 한 1년을 따져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경기 준비라든가 적응이라든가 시합이라든가 휴식이라든가 이런 단계별로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1년 52주를 놓고 어떻게 진행하느냐 따라서 훈련 주기와도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영양 주기와 있어서도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여기서 보면은 그 종목의 특성, 그 다음에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동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의 whole body strength, 전체적인 체력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랬을 때 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부상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팩터들로부터 시작해서 토탈 바디 매스가 어떻게 되겠고 또 지방은 얼마큼 있어야 되겠고 그러나 이제 운동을 하는 동안에 이 토탈 바디 매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종목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정적으로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체중을 아이디얼 바디 웨이트에서 조금 더 올려서 이제 잡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아이디얼 바디 웨이트의 체급 종목 같은 것은 일단은 그 체급에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막바로 아이디얼 바디 웨이트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런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체중이 늘어나고 줄고 또 우리의 이제 머슬 매스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력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이 된 것이죠.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건 상당히 장황한 게 한 9가지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탄수화물은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 또 프로테인은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 이게 뭐 가이드라인은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1kg당 체중 1kg당 0.8에서 1.2 또는 0.8에서 1g 정도를 섭취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제한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보면은 한 56개의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마다 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가이드라인이냐 그런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이다. 예,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그 종목 특성에 따라서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이런 이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넘어간다면 이것을 1RM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수 있는 적정량이라고 판단되면 이것의 2배라든가 3배라든가 해서 종목마다 그 특성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팻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분 섭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도 경기 2시간 전이라든가 또 한 1, 20분 전이라든가 또 경기 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지나가면 이런 현상도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휴식기를 생략하고 휴식기로 막바로 넘어가는 케이스 속에서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런 게 있고 아까도 보면 볼륨이 이제 휴식기니까 볼륨이 많이 떨어지고 운동 강도도 떨어지고 이랬을 때 여기서 보시면 토탈 바디 매스가 올라가지 않도록 특히 그 중에서 체지방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와 마찬가지로 휴식기에도 여기에 따라서 탄수화물, 팻, 그 다음에 수분, 그 다음에 프로테인 섭취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대한체육회 각 종목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애니얼 플랜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쭉 가져가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체력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아래로 보시면은 이제 심리적이라든가 전술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또 운동의 피크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운동 강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팀에게도 마찬가지로 분석이 돼서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피크를 중심으로 한다면 이렇게 이것은 그냥 논리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뭐 개월수를 따지지 않고 국내 대회에서 일단은 우승을 해야지 아시안 게임을 나갈 수 있겠죠. 그럼 아시안 게임에서 아시아에서 최고가 돼야지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기본적인 라인 하나고 두 번째는 이 피크 퍼포먼스로 갔을 때 그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세계가 있는데 이건 뭐 경기가 끝났으니까 충분히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피로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크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피로 회복을 어떻게 잘해야지 다시 2단계, 3단계 목표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이론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역삼각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훈련을 많이 한 다음에 그 훈련을 해서 점점 강도를 떨어뜨리는데 A, B, C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건 D 한다면 이게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세 가지만 제시했습니다만 여기에 굉장히 available 팩터들이 많이 있겠죠. 그 선수 또 팀 자체에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을 타고 내려가야지 자기가 가장 좋은 컨디션과 시합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드린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요 끝에 보시면은 복부 파워하우스 해놓고 체중 증가, 근육량 증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체육과학연구원의 송홍선 박사님이
이제 송홍선 박사님이 만드신 박찬 선수의 신체 조성인데요. 그림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식스팩이 만들어지면서 또 체지방률을 보면 대개 10% 정도 됐을 때 그때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한 걸로 이렇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노인하고 급격하게 대비를 한다는 것이 좀 너무 논리적으로 점프가 됐습니다만 이런 노인의 경우에도 운동을 하기 전하고 후하고 그 다음에 그 6년이 6개월이라든가 그 이후에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건강한 몸을 헬스케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엑서사이즈 뉴트리션의 개념에서 이 사람을 소개하겠는데요. 이 사람은 이산인군이라고 하는 경희대학교 현재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운동한 사람이 아니고 조리학과를 나와서 경희대학에서 제가 이제 스포츠 뉴트리션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돼서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학생입니다. 근데 본인이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바디빌딩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괜찮죠? 여기서 보시면 복근 만들기 프로젝트 식단. 이것은 KBS에서 이 복근을 만드는 게 정말로 이게 건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식스팩이라는 게 정말로 좋으냐? 라고 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식스팩을 만드는 데 대해서 막 열을 올리고 있는데 비해서 이 공영방송하고 저희들의 컨셉은 뭐냐면 식스팩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건강한 식스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이제 맞추게 돼서 KBS하고 건국대학교 의과대학하고 또 저희 팀하고 해서 이제 만들어낸 그 작품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대시 다이어트라는 게 있고 당뇨병 식사요법이 있고 바디빌딩 다이어트가 있고 슈퍼봇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바디 팻을 보면 한 10% 실질적으로 10% 이하로 내려갈 수 있겠죠. 조금 있다가도 잠깐 그 이름이 거명되겠습니다만 여기 국가대표 바디빌딩 챔피언이고 하신 분이 여기 이제 하용인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제 이 내용들을 잠깐만 이제 보시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식사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식사가 건강한 식사냐 건강하지 않은 식사냐. 근데 이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당뇨병을 해결할 수 있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고혈압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식단. 그럼 이것은 건강한 식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디자인이 필요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컴포지션을 하느냐, 구성을 하느냐 이런 것이 각 종목마다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한 이 정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또 한 4 정도 곱하면 칼로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대화만 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제가 썼는데 하용인 그 바디빌더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봤더니 약 2주 지났더니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여기다가 이제 삽입을 했습니다. 자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서는 잘 나와 있겠지만 이 서머리를 하자면 11주 동안 어떻게 보면 단기간 동안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다는 게 참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보시면 이런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어떤 퍼센테이지하고요. 그 다음에 수분 섭취 같은 것들도 10리터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되고, 체중을 본다면 87kg에서 65kg. 결국 이 학생은 서울시 65kg에서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 지금은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 뭐 거의 D-1, 그 다음에 D-Day 되면 여기서 보듯이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되고 바디 팻도 이렇죠. 그 다음에 시합이 끝난 다음부터는 총 칼로리나 이런 것이 완전히 들어가서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힘든 작업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프로테인을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 파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머슬 빌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럼 펑셔널 푸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용어는 어떻게 정의하면 좋으냐. 그래서 2001년에 이미 영국에서 라운드 테이블, 그랜드 라운드 테이블 원탁 회의에서 결정하고, 이거 한국 사람이고, 여기 이제 외국인인데, 그래서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하나 펑셔널 푸드, 그 다음에 스페셜 다이어트이고, 메디컬 푸드이 있고, 여기 서플리멘트가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fortified and enriched food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식품. 그래서 이렇게 5, 8, 10, 11.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 3, 4, 5, 6, 7, 8 이런 패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패턴 10, 8, 6, 7, 9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 메디컬 푸드는 여기서 3과 6이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리 서플리멘트는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펑션 푸드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혼용돼서 쓰기도 하는데 되게 이제 개념적인 정리로 보면은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어떨 때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같은 데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경희대학교 의학영양을 전공하는 교수님이신데 한방약 선식 같은 것도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또 이미 오늘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에너지 필, 그 다음에 fast recover,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것은 중간에 퍼펙트 젤이라고 해서 중간에 또는 골프를 친다든가 이럴 때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고안해 놓은 것이죠. 이건 정말입니다. 무슨 정말이냐면 제가 어제 오늘 발표할 자료를 한번 다 봤는데 공교롭게도 공통된 게 이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조금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것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내리면 좋겠는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여기서 보시면 뭐 운동 강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번아웃 될 때라든가 또 이렇게 되면 피로가 쌓이고 또 피로가 이제 지나게 되면 피로에 대한 신드롬이 되겠죠. 신드롬이 된다는 것은 일단 증후군이기 때문에 이건 질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하고 요거는 이제 메디컬 파트에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기서 보면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커미트먼트 이게 몰입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심리적인 팩터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휴식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또 휴식이라는 게 리커버리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을 어떻게 이제 서플리멘트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트리트먼트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세라피를 할 건가 이런 것들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훈련, 그 다음에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식, 양생, 생명을 위해서 영양을 어떻게 컨트롤할 건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여기 섭식이란 말이 있고 귀식이란 말이 있는데 이건 이제 한방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처럼 임금님 원하는 음식을 다 귀하게 대접을 받는 데 비해서 섭식이라고 하는 것은 섭자가 컨트롤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휴식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건강이라든가 경기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면서 마지막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좀 컨트로버시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30% 다이어트, 70% 엑서사이즈 그래서 피크 퍼포먼스를 가져가는 것이 어떠냐. 또 그 다음에 아니다 휴식을 잘 취해야 된다. 그 휴식에는 휴식 그대로 휴식이란 말이 있고 수면이 있고 회복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훈련이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것
그 자유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로 상태를 만들어서 다시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이 되겠고 이것은 또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트레이닝 페리오다이제이션, 페리오다이제이션 트레이닝이 되겠죠. 그런데 조금 아까 바디빌딩의 경우는 11주니까 사실 이제 4주로 따져도 3개월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쇼텀으로 갔을 때는 어떤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느냐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는 복근을 위해서는 in the kitchen, not in the gym. 체육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식사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또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고요. 그래서 another one을 얘기한다면 대개 이제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스포츠 과학자들이 전문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최고의 피크 퍼포먼스를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대개 90%에서 95%는 감독님과 선수들이 결정하고 스포츠 과학자는 약 5%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메달의 색깔을 바꿀 때 그때 스포츠 과학자가 이제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감독님과 선수고 스포츠 과학자는 여기에 이제 헬퍼의 역할을 한다든가 어시스턴트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마지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제일 처음에도 밸런스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제일 마지막에도 여태까지 얘기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 이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 여기에는 각 종목들이 있고 또 개인차가 또 많이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이게 복잡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막 집중해서 들으시기 때문에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거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If you can't explain it simply, you don't understand it well enough. 만약에 여러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그것에 대해서 심플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또는 저는 또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문제를 접근할 때 심플하게 접근해서 그것의 피크 퍼포먼스라든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총론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